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또 공법이 들어왔네요. 네, 곧 진도별 모의고사죠. 예, 판례 끝나면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팔목 끝나고 진도별 모의고사 들어가고 이제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좀, 뭐라고 할까. 뭐, 멘붕은 아니고, 예, 열심히 해오다가 이제 팔목 치러보고 또 진모 들어가고 뭐 학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 좀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예, 지식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예, 이제 그게 이제 쌓여가는 과정인데, 예, 그 안에서 이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들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이제 학습 관리 같은 것들을 지금 구성하고 계시고 이미 진행하고 계신데, 저도 이제 미리 예고하는데 그 오픈 채팅방 만들어가지고, 네, 진모무리부터 여러분들 이제 학습 관리 제가 직접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제 채팅방 알려드리면은,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예,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예, 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죠. 자, 미리 간단하게 예고 드렸고, 이제 우리 판례 강의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채팅방 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판례 강의인데, 이 최신 판례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의식과 지금 수강 방법을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수강하실 때는 사례집 보는 것처럼 어떤 쟁점들이 이렇게 쓰였는가, 쟁점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체크하고, 예, 이런 것들을, 예, 위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목표의식, 즉 이제 여러분들이 뭘 남겨야 하는가 할 때는 선택형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예, 남기셔야 돼요. 우리 책은 판례마다 끝에 보면은 기출 지문하고 예상 지문들이 다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출제된 내용들은 기출 지문들이 쭉 붙어 있고, 출제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은 제가 예상 지문을 만들어놨는데, 예상 지문에는 X가 없습니다. 전부 정지문이에요. 다 오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는데, 기출 지문은 OX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 분석적으로 좀 보시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 결과물들, 출제되고 있는 선택형의 결과물들을 이제 머릿속에 담거나 혹은 이제 풀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이 책의 이제 기능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쟁점 같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학습이 이루어졌거나 앞으로 이제 탄탄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론들 없어요. 기존에 있는 이론들이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됐는가 이런 거 막 확인하면 결국은 이제 결론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안을 파악하고 결론을 체크한다. 선택형 대비하는 모습으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한되는 기본권과 함께 몇 가지만 다 가지면 돼요. 사안, 제한되는 기본권, 결론. 예.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탄탄해지면은 시험장에서 어떤 쟁점이 주어져도 다 이제 구성이 가능해지거든요. 사례 같은 경우도 기록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목표는 선택형 대비를 목표로 하고, 예, 강의를 들으실 때는 사례집 이제 분석하는 것처럼, 예, 사례집 보듯이 이렇게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유도하는 대로, 리드하는 대로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판례도 좀 쳐낼 것들도 있고, 논리가 중복되는 것들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칠 건 치고, 예,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쟁점의 분석도 이제 그 비중을 구분해서 잘 이제 시간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만들 때마다 감회가 새로운 게, 예, 최신 판례지, 하여튼 변시 시장의 모든 교재하고 강의는, 죄송하지만, 예, 저로부터 시작했다 할 정도로, 변호사 시험 이제 1회 때부터 제가 이제 학원에 그 마루타였어요. 마루타. 선동주를, 1등 강사로 만들면 이제 한림이, 변시를 이제 장악하는 거다. 이런 목표로 제가 많은 이제 인재들의, 예, 지원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책도 만들고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타가 되기도 됐는데, 예, 이 책이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 게, 책이 나오자마자 책이 엄청나게 나갔어요. 지금 현재도 수입이 좋은 책이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적이었어요. 아주 절대적. 그러다 보니까 그 신림동 서점협회에서 그 간담회를 요청해가지고 우리 한림법학원의 원장이 간담회에 갔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주제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예. 선동주 선생님처럼, 책 열심히 쓰시는 분들을, 아주 엄청나게 대폭 지원을 해서 도서 출판주 통해 도움이 되게 계속해달라. 이래가지고 한림이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껄껄 웃으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전달해 주던데, 그렇게 이제 약속만 하고 끝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아무 지원도 없고, 지금까지는 제가 열심히 이제, 책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 교재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특히 최신 판례집은 제가 이제 개정을 할 때마다 책을 보면 제 얼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주 무거워요. 근데 작성을 할 때는 무겁게 작성했지만은 강의를 할 때는 아주 가볍게,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실전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할 테니까, 그대로 이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하죠. 책 2페이지부터 해서 순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 1번 국처법 판례인데, 자,
최신 판례입니다. 외국의 소제목 보세요. 소제목. 큰 제목 바로 밑에 소제목이 있는데 이 소제목이 사건을 이제 파악하기 좋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약간 부족한 것들은 판시사항 이런 걸 보태야 되는데 대부분 소제목을 보면 판시사항들을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판시사항들은 그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뭐 참조 조문 박스 바로 밑에 좀 파란 음영으로 판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딴 거 일반적으로 안 봐도 되는데 법령 헌법소원 같은 거 있죠. 예, 법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같은 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재청서 뭐 이런 것들은 법원이 작성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기록의 대상이 안 되는데 이제 헌법소원의 경우가 이제 대다수인데 그죠? 헌법소원 소장. 자, 근데 그때 이제 법규범을 대상으로 할 때는 법 조항의 그 기재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항의 그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위헌이 제기되면 그 부분을 특정해 주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판상이 그 기재례예요. 기재례. 청구 취지대로 지금 이제 판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대로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조항의 뭐뭐에 관한 부분 처벌조항이라면 뭐 처벌조항 뭐 이 100조의 처벌조항 중 구성요건 조항인 59조의 어떠한 부분이 위헌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간혹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법령송 같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을 필요 없고 뭐 대표적인 거 제가 한번 찍어드리면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좀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는 대부분 소제목으로 이제 처리가 많이 될 텐데 소제목 보십시오.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태어난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인데요. 지금 우리 국제법에 따르면 하와이 원정 출산 문제가 옛날에 워낙 많아가지고 뭐 유명한 정치인도 대선 후보가 됐던 정치인도 그 며느리가 하와이 원정 출산을 했다는 게 발각되어 가지고 대선에서 거의 뭐 물먹어버리는 이 정도로 우리 국민 감정들이 이제 병역 면탈 이와 관련해서는 그 국민 감정이 아주 이제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법도 보면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대표적으로 이제 원정 출산입니다. 특히 출생지주의 국가인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기 이제 그 영에서 숙령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출생지주의 국가라 혈통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민권이 부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낳을 때쯤 되면은 하와이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는 거기서 하와이 병원에서 애를 낳으면 우리 국적과 미국 국적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워낙 많이 했다. 결국 왜 했을까? 결국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이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군대 갈 무렵 되면 이제 애한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이 부모가 이제 미리 그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이제 원정 출산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우리 병역 면탈의 취지 이런 것들이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영주할 목적도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국적 이탈을 마음대로 못하고 군대를 갔다 와야지 병역 이제 의무를 이수를 해야지만 이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조항인데 그냥 하프입니다. 자, 내려가시면 로마자 이번에 쟁점의 정리로 가보죠. 줄 봅니다. 자, 출생한 사람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자, 국적 이탈의 자유는 거주인의 자유 한 내용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적 이탈의 자유. 이제 압축하면 국적 선택권이죠. 국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할 자유, 즉 국적 선택권은 거주인의 자유의 내용인데 거주인의 자유는 좀 확장하면 국민의 권리입니다. 우리 현재에 따르면. 그래서 외국인들은 누리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좀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터치하진 않았지만 우리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터치 안 했는데 자, 국민의 권리.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넷째 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은 출입국 등 거주 이전 그 자체에 의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뭐 출입국의 자유, 해외 여행의 자유, 뭐 이런 일반적인 거주인의 자유의 내용을 제한하지는 않고 그냥 국적 이탈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를 제한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주인의 자유의 한 내용을 제한하고 있지 그 외 나머지 내용에 거주인은 제한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적 이탈의 이제 조건을 제시했을 뿐이지 결국 이런 조건이 법에 있다고 해서 뭐 해외 여행이 부자유스럽고 해외 거주지를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부자유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입국 자체에 관한 제한은 따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오지문으로 둔갑할 수 있으니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 뒤에 갑니다. 헌법 13조 2항은 자, 이게 이제 연좌제 금지 조항인데요. 오른쪽 가시면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라고 하죠. 친족이라고 써져 있어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리의 특수 규범이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일반 규범을 친족 관계의 특수 영역에 발현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근데
상관없죠. 자, 제도 보시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혈통에 의해 출생과 동시에 법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뭐 친족의 행위나 친족의 지위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는 관계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연좌제 금지와도 상관이 없다. 자, 됐습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쟁점의 정리 쪽에 전체 체크해 놓습니다. 로마자 1번에다 크게 별표나 이렇게 크게 체크하세요. 나중에 어쨌든 한 번 또 더 보고 싶은데 하는데 체크 안 돼 있으면은 또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체크가 너무 많이 돼 있어도 안 돼요.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쭉쭉쭉 뭐 편하게 체크하시는데 이거는 꼭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10년 가기 전에 이런 이제 부분들은 좀 별표나 뭐 체크 포인트를 크게 집어넣어 가지고 단락별로 큼직큼직하게 이제 넣어놓으세요. 자, 로마자 이번에 명확성 원칙 위반 요구인데 명확성 문제 안 되는데 다만 요 위에서 그 밑에서 나오면 좋을 논리가 위쪽에서 이제 미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보호들 하죠. 로마자 이번에 첫 줄. 체크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복수 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면서 국민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 병역 의무를 다해야 될 때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한다라는 취지가 이미 나오고 있죠. 그런 이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조문도 명확하고 과도하지도 않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끝난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 3번으로 들어가서 과잉 금지 2번으로 가보죠. 치매의 죄수성 쪽으로. 자, 직계 존속의 영주 목적이 없는 국외 출생자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이고, 자, 그다음 부모가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등 장차 대한민국과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또 제한을 두지 않아서 그 제약도 최소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 두 줄이 영주 목적 없는 정도 체크할까요? 그래서 영주의 목적도 없이 외국에 살 목적도 없이 외국 가서 애 낳은 이런 경우로 이제 아주 엄격한 이제 추정될 수 있는 병역 면탈 의도가 추정될 수 있는 이런 사유로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위에 써놓으세요. 목적이 없는 그 위에다가 병역 면탈 의도 추정. 누가 봐도 병역 면탈 의도가 추정될 수 있는 이라는 이제 합리적인 사유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역 면탈 의도 추정. 가능한 사유로. 자, 합헌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십시오. 2번.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예상 지문에서 붙어 있죠. 그죠? 이 판례가 이제 결론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뭐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고 선택형 정도 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뭐 이 판례 집안에서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선택형 대비를 위한 것들이고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 이게 다 필요한 것들 항목들을 이제 체크해 놓으면은 불이타, 이게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다. 이런 것들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불이타 대비를 위해서 최신 판례 강의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는. 자, 이제 2번 들어갑니다.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 이탈 제한 사건. 올해 국적법이 많이 나왔어요.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다 싶습니다. 선택형에. 자, 계속 안 나오다가 국적법이 또 확 나왔거든요. 자,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 이탈 제한. 자, 외국의 주소 체크해 볼까요? 소제목에. 외국에 실거주의 배경도 없이 우리 국적을 버리려고 한다. 결국 이것도 병역 면탈 의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 의도도 없어 보이는데,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국적을 안 갖겠다고? 군대 안 가겠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또 국제법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정성 확보 장치입니다. 써놓으세요. 진정성 확보. 네. 그래서 국적 이탈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있다. 자, 합헌 나왔고 이것도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죠. 이제 로마자 1번의 명확성의 그 두 줄 빨리 읽어보세요. 첫 번째 단락의 두 줄. 금방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기회주의적인 발동을 규제하려고 한다.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고 이제 요거는 요 판례는 이제 로마자 2의 1번 가시면 그 줄된 부분이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또 목적의 정당성을 이제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차단하려는 이런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자, 넘길게요. 이제 3번 판례로 가십시오. 제목. 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특례 조항의 부진정 소급 사건인데 일단 미성년자 체크하시고 공소시효 체크해 봅니다.
미성년자는 아직은 보호가 많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예, 덜 성숙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에 대한 이제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를 좀 더 이제 넉넉하게 두고 오랜 기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성년자의 상태에서는 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그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아직 어리고 주변인들일 가능성이 높고 면식범 이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고소 고발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어린 상태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자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들 이제 좀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성년이 되고 나서 얘들이 이제 커서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특례를 둡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판단이 이제 가능해지는 성년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이제 특칙을 두게 되는데 합리적이죠. 네, 그래서 합헌이라는 결론은 쉽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공소시효라는 그 체크 부분에 써봅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판례 경향 정리가 좀 필요한데, 시효제도는 위헌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시효제도. 자, 뭐 시효는 민사시효도 있고 형사시효도 있고 행정시효도 있죠. 또한 또 소멸시효도 있고 취득시효도 있죠. 예, 이 다양한 모든 시효가 민사부터 행정까지 징계벌까지 다 판례상 문제됐어요. 우리 헌재 판례가 있습니다. 다 합헌이에요. 대부분 다 합헌입니다. 자, 왜냐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법적 안정의 이익 이런 것들이 공사를 불문하고 다 이제 소통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 이제 합헌 나와요. 합헌 나오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위헌 나온 것들이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첫째, 국유 잡종 재산의 취득 시효 배제. 국유 잡종, 지금은 이제 일반 재산으로 개칭됐는데요. 자, 이거 예전에 이제 취득 시효 못하도록 막아놨던 거, 요게 위헌이 나옵니다. 이는 잡종 재산 또는 이제 일반 재산은 아직은 행정 목적이 설정이 안 돼 있는 재산이죠, 그죠? 그래서 특정한 행정 목적이 항목으로 이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은 사유화 가능한 사유재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절대 이제 사적인 어떤 그 재산권화가 안 되도록 차단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 안에 있는 그 물적 재산, 물적 자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방해한다. 이래가지고 위헌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종이라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잡종. 예, 행정 목적이 이제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위원회의 국가배상 청구권 관련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과거사 정리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과거사 정리법은 해방 이후에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군부정권이 종식되기 전까지 있었던 각종 조작, 은폐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덮여져 있던 사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과거사 정리법상 과거사 이제 배상 청구가 인정받은 사례에서 과거사 국배 청구. 자, 요에 대해서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 헌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이제 민법의 소멸시효가 준용이 되는데, 예, 국가배상법이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라고 8조를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민법 규정이 이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얼마, 짧게,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국배청의 이제 안날 기준, 요거는 괜찮아요. 안날 기준은 민법을 그대로 끌어써도 되는 게, 이 과거사가 해방 이후부터 이제 군부정권의 종식 전까지 이루어진 각종 조작, 은폐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과거사정리법이 이제 배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들이. 자, 근데 이것들이 이제 몇십 년 전의 것들이고 반세기 전의 것들이고 막 이러잖아요. 사건들이 간첩단 조작하고 막 이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날로부터 몇 년, 그거는 이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이게 불법행위다라는 게 이제 판정된 날이 불법행위임을 안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사정리위원회 판정을 받은 불법행위임을 안날로부터 뭐 3년, 이런 것들은 넉넉한 기간이 돼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그 불법행위,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0년 해버리면, 이거는 해방 직후에 있었던 사유, 그로부터 10년 해버리면 대부분 사건들이 이 10년 조건을 못 갖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소멸시효니 이런 뭐 청구기한 이런 거 다 누적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받음으로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그 객관적 기산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하는 이거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위헌 두 가지. 그러니까 주관적 기산점만 쓰라는 뜻입니다. 주관적 기산점만 쓰고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산점은 쓰면 안 된다. 그걸 쓰는 순간 대부분 사건들이 불법 행위를 인정받으면서도 청구 못하게 되는 이제 불합리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배제를 시켰어요. 이 두 개 빼고는 시효제도는 대부분 합헌으로 추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공소시효까지 포함해서. 자, 이제 다음 들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 결정요지. 네, 가번은 조건 판단인데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되고 아시는 그 위헌소원의 이제 일반 조건입니다. 자, 줄 보시면 위헌소원을 제기할 그 제기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조항이 법원에 위헌 재청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각을 당하면 항고는 금지되고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도 금지됩니다. 예, 그러면서 무조건 위헌 소원으로만 제기하도록 하거든요, 우리 법이. 그 이유는 위헌 심사형업법 소원 제도가 불복형 규범 통제, 즉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불복의 의미를 흡수하는 이런 장치로서 도입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복형 규범 통제의 모든 불복 요소를 다 흡수시킨다. 이런 이제 취지 때문에 항고도 위헌 재청 신청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도 안 되고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도 안 돼요. 그때 우리 법이 자, 첫 줄 보세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 재청 신청할 수 없다. 예, 당해 사건 체크하세요. 맨 앞에 줄 앞에 이 당해 사건에 이제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당해 심근만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그 케이스와 관련된 전체 재판을 얘기하는가, 이게 문제되는데 우리 헌재가 불복의 의무를 흡수한다. 법원에 대해서 불복하지 말고 헌재로 바로 오세요.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위헌 소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거는 전체 신급을 얘기한다고 봐요. 그래서 아래줄 뒤에 보시면 이때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급심을 포함한 모든 소송 절차를 말한다. 자, 상소심 포함 체크합니다. 상급심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제 전체 심급에서 단 한 번 재청 신청권이 있고 그게 이제 기각이나 각하를 당하게 되면은 무조건 위헌 소원을 제기해야 되지 법원을 대상으로 해서 불복하지 마라. 그래서 헌법상 보장된 법원의 재청 권한을 존중하면서 불복형 규범 통제를 마련한 이런 취지들을 이제 조화롭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정지문할 때도 좀 다뤄봤지만은 나중에 이제 진모무렵에 가면 적극적으로 다룰 테니까 그때 이제 키노트 레슨도 하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러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뭐 결론 몰라도 돼요. 자, 그다음에 나번으로 가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불소 원칙은 워낙 중요해서 우리 헌법 12조에 따로 규정이 있죠. 특별합니다. 예, 일반적인 이제 소위법 금지 이론이 아니라 진정소급의 원칙적 금지라는 이러한 유형이 구분되고 예외를 허용하는 이런 이제 일반 이론이 아니라 뭐 유형 구분 없이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되는 절대 금지 효과를 명시했다라고 이해하는 정도로 특수규범을 이제 따로 명시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게 적용이 있는가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현재는 공소시효에는 형벌부서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 줄로 가시면 헌법이 규정한 형벌부서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 간행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과 상관이 없는 공소시효에는 적용이 없다. 이게 이제 전두환 재판, 5.18 특별법의 공소시효 연장조항에서부터 나온 법리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자, 첫째 줄 다시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 가벌성 체크하죠. 어떤 행위에 대해서요? 벌을 부과할 수 있는 성격을 이제 가벌성이라고 하죠. 벌을 가할 수 있는 성격. 그 결국 뭐예요? 위에 씁니다. 죄와 벌이라고 써놓으세요. 죄와 벌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 그에 관해서 이제 소급을 금지하고 하는 내용이지, 요거는 그러니까 한마디가 뭐예요? 실체법, 실체 규정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소송법 규정이나 절차법 규정에는 적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소시효는 그 절 뒤에 보시면 소추 가능성 체크하세요. 소추가 어느 기간 내에 가능한가, 이런 절차적인 취지만 갖고 있지 이런 죄와 벌을 직접 다루는 이런 가벌성을 다루는 취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형벌부서 원칙은 적용이 없고, 다만 이제 뭐 일반 소위법 금지 원칙은 이제 이제 적용될 수 있죠. 이제 백업이 되니까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대충 있는데 형벌부서 원칙은 이제 적용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
확인해 보죠. 여러분 공소시효 제도가 실체법 제도인가 소송법 제도인가 걔네들이 있죠. 형사법에 가면. 자, 공소시효 제도의 성격. 자, 실체법설은 가벌성 소멸 효과라고 하죠. 공소시효 제도는 도입 취지가 가벌성 소멸 효과, 형벌성, 예. 가벌성이라고 할까요? 예. 봤으니까. 자, 가벌성 소멸의 효과를 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실체 관계적이다. 예, 그래서 형벌부서 원칙 적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소시효에도. 근데 소송법설은 뭔 가벌성이야.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뭐 그거는 죄가 안 된다, 불법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라 세월이 오래 지나면은 증거가 흩어지고 채집되기 힘들어서 증거주의로 진행하는 이제 재판이 진행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시효를 두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소추권의 억제 효과다. 네, 그래서 이제 증거 산일에 따르는 소추권의 억제 효과인가 아니면 불법성의 가벌성의 소멸에 따르는 이런 효과인가 이에 따라서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 현재는 지금 오른쪽 소송법설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법설에 따라서 공소시효는 순 소송적인 색채만 갖고 있지 이런 실체적인 색채를 안 가지기 때문에 형벌부서 원칙에 적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또 더 나가면 헌재에 또 모순되는 판례도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답은 자, 공소시효 제도가 헌법 12조 1항 및 13조 1항에 정한 죄형 법정주의의 보호 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않는다면 소위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일반론. 소위법 금지 일반론이 이제 백업된다는 거예요. 구원된다. 특수규범이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규범이 적용되죠. 그죠? 구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소위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소위법 금지의 이제 일반론, 즉 법치주의 일반론이 이제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인지 부인정인지 가려야 되고, 이제 진정일 때 또 무조건 유죄가 아니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또 가려서 판단하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셀 뒤에 줄 보시면, 심판대상 조항은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정지 배제하는 법률로서 부진정 수호표를 가진다. 자, 진행 중 부진정 체크합니다. 자, 이 사례가 이제 과거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아직 이제 재판은 제기가 안 됐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과거에 저지른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제 재판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데 그게 이제 범죄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공소시효 연장 규정이 없는 시절에 범죄를 범한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도록 아직 이제 판명이 안 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범죄 행위는 예전에 이 법 개정법 이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소급이죠. 소급은 소급인데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유무죄가 확정되고 이렇게 형관계가 확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건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르건 간에 아직 이제 판정이 안 난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한다 하기 때문에 이제 진행 중인 과거에 범죄를 저지르고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이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부진정 수급. 이미 확정 판단 받은 사람들 형집행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다시 처벌하게 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은 아니고 부진정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진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이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만 이제 제약이 있을 뿐인데,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줄 봅니다. 왼쪽에 그래서 왼쪽에 줄 보세요. 논리구조입니다. 자, 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기존에 적용되던 자신의 유리한 구법이 계속 적용될 것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인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죠? 진정소위법이면 이제 중대한 공익이 있는가 막 이런 거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칠판 보시면은 오래전에 보셔서 또 헷갈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정소급 이게 이제 일반론입니다. 소위법 금지의 일반론. 자, 진정소위법, 부인정소위법. 자,
학문적으로 나눠지죠. 예, 여러분 제가 이제 강학상 이런 표현도 써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제 행정법 이런 데서 많이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래서 실무상이 아니라 학문연구상, 학문연구상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강학상이라고 하는데, 자 강학상 진정부작위, 진정소급, 부인정소급으로 이제 나뉘죠, 그죠? 진정소급은 이미 완성된 사안에 소급되는 걸 얘기하죠. 이미 완성된 사안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인정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과거에 게시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사안에 사회에 만들어진 법이 적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부진정이라고 하고, 부인정이라는 말을 붙인 게 이게 헌법이 금지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소급이 아니란 뜻이에요. 결론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되는데요. 얘는 부진정이죠. 아니다.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금지하는 소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허용돼요. 원칙적 허용.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하죠. 예외적 제한. 이때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논리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우리 정지문할 때 했던 일순한테 했어요. 신예공손 해가지고 신뢰이익이 아주 미약하거나 그런 법 변동 과정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혹은 공익이 월등하거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할 때, 이런 것들인데, 이게 결국은 중대한 공익을 판단하는 거예요. 월등한 사익에 앞서는 중대한 공익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면으로 혹은 이제 우회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인정 소유할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예외적 제한을 담당하는 이제 별개의 원칙이 있어요. 소유법 금지 원칙이 아니라 얘는 허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소급입법으로서는 금지되지 않아요.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니에요. 부인정 소유법은. 부진정이 부정이죠. 허용되는 행위인데, 다만 다른 원칙 중에 신뢰보의 원칙, 이런 별개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신뢰를 보여야 된다. 이런 이제 신뢰보의 원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법으로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신뢰보의 원칙의 적용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루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요거하고 이제 형벌부소급은 다르죠.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부소급은 이 형벌의 강한 침해성, 가혹한 낙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강한 침해성을 상정할 때 이거는 특수한 효과가 예정돼 있다. 우리 헌법상. 이렇게 이제 이게 생각해서 13조 2항에 명시된 형벌부소급은 이런 거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고 절대 금지 효과, 절대 금지서를 취하죠. 우리 판례가. 이거는 진정, 부진정, 유형을 좌우 나눌 필요도 없고 예외 고려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다. 과거로 어떤 효과가 미치는 관계만 있으면, 구조가 있으면 무조건 바로 위헌이에요. 형벌부소급은. 여러분은 이제 소위법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러면 이게 특수규범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론이죠. 일반론이고, 요게 이제 일반규범. 얘가 이제 특수규범이니까. 특수규범이 논리 명제에 따를 때 항상 일반 규범보다 먼저 앞서서 적용되잖아요. 경합이론 이런 것도 보면. 자, 그래서 얘 형벌부소급 사안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 사안, 그러니까 내용, 효과 자체가 과벌이냐, 형벌이냐를 따져봐야 되고, 형벌이다, 공소시효, 형벌이다 하더라도 그 실체법적 규율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이 적용이 있는지를 보고. 적용이 되면 바로 위헌이에요. 소급 구조가 있으면 바로 위헌 나와버리고, 이제 형벌부소급의 적용 영역이 아니다 하면 이제 일반론으로 가서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가리고, 진정이라면 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법리, 부인정이라면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법리. 그게 뭐냐면 신예공손 아니면 신뢰보의 원칙이에요. 자, 바꿔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구조가 지금 쭉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푸는 구조이기도 하고, 또 선택형에서 저게 그냥 중간에 툭툭 드래그 돼서 이제 지문이 탁탁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리 구조를 탄탄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형벌부소급의 원칙에 적용이 안 되는 일반 규범의 적용 사안이었고, 그게 나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번에 가보니까 진정이냐 부진정이냐를 가려야 되는데, 세 줄에 보니까 진정이 아니라 부진정 사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지막 줄에 있듯이 신뢰보의 원칙에 따르는 제한이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그게 오른쪽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줄로 가보시면,
심판 대상 조항은 미성년자 대상이죠. 대처 능력이 현저히 미약해 범행 대상이 되기 쉽고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도 더 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 등 재질이 매우 나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살아있는 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판단 능력 없고 주변인들에 의해서 면식범들에 의해서 가로막힐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자율성이 생겼을 때부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있다라는 이제 이런 추정에서 그때부터 이제 시효를 진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둘째 줄에 대처 능력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줄 뒤에 자,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체적 정의 즉시 대처 능력이 미약한 자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징벌을 위한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제목, 성인 대상 성범죄자 차등적 취업 제한 사건. 자, 제목에 차등적 체크합니다. 요거 일률적인 취업 제한은 위헌 나왔습니다.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 위헌. 일단 제목 옆에 써놓으세요. 옆에 CF 하시고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 위헌 전부입니다. 예. 일률적으로 10년을 설정한 건 전부 다 위헌 나왔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개정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차등화시켜라. 그때 이제 판례 취지가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이제 보완처분제도인데 이 보완처분은 그 개별화 요청이 있잖아요. 책임도 마찬가지고 형사 책임도 마찬가지고 보완처분도 마찬가지 다 그 자기 책임의 원리, 이런 헌법의 원리 때문에 개별화 요청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범죄 유형들이 다양하고 그 불법성도 차이가 나는데 다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개별화 요청에 위반된다. 책임주의의 형사 책임, 형벌이라면 책임주의. 예. 그 다음에 보완처분이라면 뭐 책임 개별화 사상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다 개별화 요청들이에요. 예. 그걸 못 갖춘 것들은 이제 위헌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어때요? 차등화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죠? 차등적 취업 제한, 차등화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는 합헌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그 판시사항으로 들어가 보세요. 판시사항. 판시사항이 너무 좋네요. 자, 가번 보시면 헌재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 제한 등을 하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뒤에 자, 위에 일률적 체크해야 되겠죠? 한 뒤에 이제 개정이 됩니다. 개정법 시행일까지 성인 대상 성범죄로 이제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형의 종류, 형량에 따라 기간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의 취업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이제 부칙이 도입됩니다. 자, 차등을 두어 차등을 이제 체크해 놓으세요. 셋째 줄에. 근데 또 소급이 문제되죠. 또 소급이. 둘째 줄 다시 보세요. 둘째 줄 보시면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도 적용을 하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보완처분이니까 형을 받은 사람한테 또 형을 부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중처벌금지원칙 이런 게 적용돼서 안 되는데 이거는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또 괜찮거든요. 이중처벌금지원칙 할 때 그 처벌은 형벌만 얘기하지 거듭 형벌금지라고 했죠. 형벌만 얘기하지 보완처분이나 행정제재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소급이 됐어요. 자, 이제 내려가시면 결정요지 줄봅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법 시행일부터, 자, 시행일부터 체크해볼까요?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할 뿐,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의료기관 운영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있지 않다. 이미 취업한 사람들을 취업하고 그를 통해서 누린 어떤 보수나 이런 이익들을 박탈하는,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취업 못해. 범죄는 범죄나 이제 재판 확정은 형집행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취업은 이런 식으로 안 돼, 차등적으로 안 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가 이미 취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보수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환수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는 또 세율로 가시면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위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진정 X 아닙니다. 예. 그래서 또 신뢰보호예요. 나번에 가시면 부진정이고 그러면 나번에 가서 또 신뢰보호의 원칙을 판단한다는 게 첫 줄에 뉘앙스가 딱 보이네요. 그죠? 네, 그러나 특별히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가서 네 줄에 있는 줄달랑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보호하기 어렵다. 보호할 수 있는 신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이제 세 줄 줄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선례가 있었죠. 헌재가 일률적인 10년 취업 제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취업 제한 자체가 위헌이 아니에요. 취업 제한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한 게 아니라 일률적인 게 위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률적인 것만 개선을 하면 취업 제한 제도 자체는 위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취업 제한이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신뢰는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례에 따르더라도. 자, 그래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에 위한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례 위헌 결정에 따르더라도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는 앞으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예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없다. 자, 이제 정당제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5번. 네,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판례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인데 그 제목 보세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 가입, 행위 가입 금지. 요게 이제 일부는 위헌이고 일부는 합헌 나왔어요. 자, 제목 보시면 정당 기타 정치단체. 자, 정당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정치단체 따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연습서 한번 해볼까요? 판례 그 큰 제목 위에 줄에 판례 번호 보면 사건 보고가 헌마 사건이죠. 권리소원. 근데 지금 법령을 다뤘거든요. 법조항을. 그래서 법령헌법소원입니다. 권리소원의 한 유형인 권리소원 유형 중에 지금 구체적인 공권력 작용이 아니라 추상적인 공권력 작용, 즉 입법 작용을 다루는 이제 그걸 이제 학자들이 법령헌법소원이라고 하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하고 다릅니다. 자, 권리소원으로서 이제 법령소원을 다루고 있는데 주문을 보니까 위헌하고 기각이 나오죠. 위헌 합헌이 아니고 또 인용 기각이 아니라 위헌과 기각이 막 섞여 있죠. 지금 이제 위헌 합헌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원래 규범 통제 장치에서 주문입니다. 예. 크게 헌법재판 유형은 분쟁 해결 유형하고 그다음에 규범 통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죠. 자, 분쟁 해결 유형이 대다수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권리 소원 같은 것들이 다 이제 분쟁 해결 유형들이고 이런데 이 분쟁 해결 유형은 주장에 대한 이제 타당성을 판단하죠. 그래서 분쟁을 이제 심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불만을 제기한 사람의 이제 주장이 옳은지 마른지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 주장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마는가 이런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기각, 인용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주장이 합리적이면 기각. 주장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이제 인용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합리적이지 못하면 기각, 합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인용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근데 규범 통제는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 규범을 무효화시키는 제도, 이걸 이제 규범 통제 장치 또는 제도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 규범인 법률 등 하위 규범과 최고 규범인 헌법 간의 상호 관계 그걸 따지기 때문에. 저촉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그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의 그 의미를 품는 이런 내용으로 주문이 형성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헌법에 위반된다, 저촉된다라고 하면은 위헌, 그렇지 않으면 합헌. 예, 상위법에 부합한다,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법령헌법소원은 권리소원의 법령헌법소원은 원래는 이제 분쟁 해결 절차예요. 기본권 구제를 위한 분쟁 해결 절차인데 그 소송물이 법규범이 소송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성을 가지. 그래가지고 법령헌법소원에서는 이건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헌법소원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장이 타당하면은 그냥 기각을 받아들여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권리소원처럼 기각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이제 그 소송물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어서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규범 통제적인 속성이 또 들어가요. 짬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위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이 공권력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옳으면은 위헌 결정을 드리고 인용이 아니라 위헌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옳지 않으면 이제 기각을 선택하는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법령헌법소원은 소송물이 법규범이고 그러나 실체는 어때요? 권리소원.
예, 기본권 구제장치다. 이런 의미에서 그 주문들이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위헌과 기각으로 형성된다. 네, 이렇게. 항상 이래요. 항상. 예. 그래서 이제 위헌이면 위헌. 헌법 위반되면 이제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갖고 있으면 과잉하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위헌이라고 이제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각 이렇게 합니다. 기각. 그래서 위헌 결정하고 기각 결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예. 짬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 자, 이제 내려가시면 소제목 보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기타 정치단체. 자, 정당 여기 한번 써보죠. 대표적인 정치결사입니다. 대표적 정치결사. 용어 자체가 그렇죠. 예, 정치 무리들이잖아요. 정치 무리.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반적인 사회결사와는 다르게 정치를 담당하는 결사다. 특수결사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복무요원은 참고입니다. 공무원법 규정이 적용돼요. 사회복무요원한테. 공익근무요원. 옛날에. 왜요?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일, 예, 일반 행정을 보조하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보조하는 기능 때문에 행정가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정치적 중립성 요청, 직무 전념성의 요청, 이런 것들이 사회복무요원한테 그대로 전복됩니다. 그 결과 이제 똑같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 가입이 이제 금지되는데, 우리 판례가 그래서 두 개가 있죠. 교육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이 공무원법 규율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이 조항에 대해서 또 위헌이 또 똑같은 논리 구조로 나오거든요. 이게 판례가 총 두 개인데, 그 밑에 각주에 가면 나와 있죠. 여러분, 각주에. 네, 이런 각주를 이제 찾아서 만들어 붙이고 하는 게 이제 제 일인데, 자, 각주. 요게 이제 설례입니다. 교육공무원, 예,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교육공무원법에서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하여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이렇게 있는데 다 똑같은 규정을 다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국가공무원법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규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도 똑같이 정당은 누가 봐도 대표적이고 대놓고 정치결사이기 때문에 헌법 7조 2항의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립성의 취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부합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정당 결성 금지는 합헌으로 봅니다. 자, 근데 기타 정치단체 결성 금지, 요게 이제 위헌이에요. 왜? 한번 들어보실 텐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시민들의 사회활동은 정치와 무관한 경우가 없다. 그죠? 예, 마음대로 정치적인 의견 표출하고 의견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이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사회활동, 모든 커뮤니티가 정치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커뮤니티를 상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타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일반적인 학부모 커뮤니티나 일반적인 이제 모임들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일반 사회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의미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은 가다듬지 않으면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위헌 나옵니다. 자, 이제 들어봅니다. 결정 요지로 바로 하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에 나번으로 갑니다. 나번은 이제 명확성 원칙 적용이 됐고, 자, 나머지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번의 내용은 아까 이제 정당은 이제 누가 봐도 대표적인 정치결사이기 때문에 직무 전념성이나 정치 중립성 같은 걸 이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나번에서 두 번째 단락, 예,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위 부분은 즉 기타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활동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판례에서는 논구가 조금 약합니다. 이제 선례가 아주 정착에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거의 뭐 선례를 들면서 그냥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약한데, 그 여백에 이제 써보죠. 수단의 적합성부터 인정되기 어렵다. 그 근처에다가 민주국가에서 자, 시민들의 모든 사회활동은 정치와 무관하지 아니함. 네, 요게 판례 논거였어요. 예.
민주국가. 네, 그래서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논의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의 어떤 집단을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런 목적의 집단이 아니어도 다른 집단, 목적의 집단이라도 언제든 이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학부모 커뮤니티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학부모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에 이제 같은 반의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면은, 처음에는 뭐 인사하다가 나중에 좀 중반부 딱 들어가면 소주 한 잔 딱 걸치고 나면 딱 하는 말이, 요즘 교육이 말이야. 이 나라 정책이 말이야. 우리 애들이 고시국에 학교 들어간 애들이 이거 처지지는 않을까 하면서 뭐, 그 교육정책 얘기한다면 교육정책, 정부정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와 무관한 사회활동을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 정치단체 결성금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자칫 해석에 따라서 모든 사회활동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규제될 수 있는 폭이 너무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단의 적합성부터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 줄에 수단의 적합성은 나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터치하는 지문이 없지만은 어쨌든 여력이 되신다면 시험장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체크하고 가는 게 좋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지문은 이제 그 이론이 나왔어요. 이론이. 이론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론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판례. 자, 6번 복수당적 보유 금지 사건. 예, 복수당적 보유 금지.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는데 또 확인이 되는데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죠. 기속력은 인권 위기, 우리 외웠죠. 인권 위기. 그래서 이제 법률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그리고 법률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있다 보니까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어서 이제 재차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반복되는 판례가 나오는데 또 합헌입니다. 그래서 한 당사자가 여러 당적을 같이 당원 자격을 못 가지게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어떤 취지냐만 아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판시상 보시면은 첫 줄,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이 규정입니다. 자, 내려가시면 결정 조지. 자, 줄, 헌법은 정당을 일반적인 결사로부터 분리해 8조에서 독자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당의 기능과 헌법 질서 내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자, 특별한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특수결사라고 하죠. 정당은 21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인 사회결사를 넘어 특수한 취지를 갖고 있는 특수결사. 그래서 정당에 대한 어떤 뭐 조직 규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21조에 일반적 이제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21조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있는데 경합이 일어나죠. 경합이 일어나지만은 특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8조가 먼저 적용됩니다. 자, 그런 경합 관계도 이제 염두를 두시고, 왜 특별한 지위를 이제 부여받느냐? 우리 조문 체계에서 별도로 규정을 뒀다는 겁니다. 21조에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도 8조에서 정당도 결사 아니에요. 그죠? 어떤 조직 아닙니까? 사회 조직인데 이걸 또 따로 별개 규정으로 보호하고 또 뭐 국고 보조금 조항도 두고 있고 위헌정당 강제산 규정처럼 아주 엄격한 절차가 아니면 함부로 퇴출 안 되게 하는 이런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게 특수한 취지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이론적으로 어때요? 예, 대의국가의 본질 요소죠. 정당은 대의제 국가의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게 견해대립 없는 결론이거든요. 본질 요소. 대의제 국가는 국민이 나라 일을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심어서 그들이 알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소신껏 정치하도록 이렇게 맡기는 이제 제도죠. 그러다 보니 그 대표 기관의 자율적인 어떤 그 대표 활동이 보장되다 보니까 이걸 자유위임이라고 하죠. 자유위임에 따라서 보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인들의 뜻과 다르게 나라가 운영될 수 있는 위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없다면은 이걸 이제 조정하거나 경로를 제대로 일러줄 수 있는 매체가 없다면은 결국 이제 이게 국민 주권에 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의국가는 주권자의 의지와 대표기관의 의사가 서로 이제 매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순간에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당이라는 매체입니다. 매개체. 그래서 이 정당은 대의제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최고의 본질로서 선거제도니 다른 제도들보다도 앞서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 규정을 따로 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줄 들어갑니다. 헌법 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하고 규정한다. 설립 체크하세요. 설립만 규정했다.
자, 8조 1항 조문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8조는 전체를 다 이제 구조를 아시면 좋은데, 일단 지금은 8조 1항. 자, 정당 설립의 자유. 그리고 이제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이런 규정을 두거든요. 네, 그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 보장 두 가지가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의 설립은 자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립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활동, 소멸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8조는 얘가 인권 조항이 이제 그 10조부터 출발하죠. 인간조론 같이 10조부터 인권 조항인데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인권 조항이 아니에요. 체계상으로는. 예.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10조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제1장 총강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권조항 체계가 아니에요. 체계 속에 있지 않은데, 그런데 또 자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지? 보니까, 아, 요거는 이런 중요한 의미에 비춰볼 때, 자, 이런 포괄적인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정당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취지다. 그래서 기본권 조항으로 봐요. 기본권 조항으로 보고 또 포괄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 활동, 소멸, 또 명칭 선택권까지 포함해서 다 자유를 누린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럼 복수정당제 보장.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인권 보장과 제도 보장. 그 두 가지를 다 명시했다고 봐요. 8조 1항에서 인권 및 제도 보장을 명시할 정도로 이런 가중된 보장을 마련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대의국가의 본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조항들을 이제 해석을 할 때도 보면 우리 현재가 적극 보장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죠. 적극 보장의 이론들, 적극설이 전부 다입니다. 8조 4항까지 해석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복수정당제 보장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유를 보장하면 당연히 복수의 정당이 보장되는 거죠. 누구나 원하는 모습대로 원하는 모습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 이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정당제는 이 자유 보장의 당연한 법적 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당연한 결과, 당연한 산물이다. 헌재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논리적으로 다 소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의제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8조에서 21조 결사이자가 있음에도 별도의 규정을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자유권 조항이 아니지만 자유권을 보장한 걸로 보고 넓게 보장하고 뭐 이런 이제 체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쓰집니다. 이제 읽어보죠. 세 줄 뒤에 헌법 8조 1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만 명시하고 있지만 설립만 보장될 뿐 그 이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실질적인 보장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아래줄 뒤에 보시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의 존속과 활동까지 다 보장한다. 존속, 활동, 포괄적이라는 거죠. 포괄적 자유권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줄 이에 대해서는 심판 조항의 이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함이 상당하다. 자, 과잉금지 체크합니다. 네, 그거는 저 위에 이제 줄 안 쳐진 단락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정당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죠. 자유권, 인권 조항으로 본다는 거죠. 인권 조항으로 보니까 그 인권의 제한은 37조 양에 따라서 과잉금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과잉금지를 적용하고 제도 보장 법리로서 최소 보장 이념 이런 걸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이미 인권 보장을 전제로 인권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덧붙여 보장하는 이런 의미지, 제도 보장, 순수한 제도 보장이 아닙니다. 자유 보장이면서 자유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또 제도까지 같이 부가적으로 보장한 이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근본이 인권이에요. 그래서 과잉금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제 순수한 제도들이면 어때요? 제도 보장 침해하면은 그냥 단순한 입법형성권의 일탈남용, 단순한 합리성, 이런 과소금지나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거. 과잉금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 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 정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위에 줄 앞에 정당의 정체성 체크하세요. 양다리 방지.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은 존재들 때문에 생기는 이상한 문제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극진보인데 혹은 극보수인데 다른 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작전적으로 전략적으로 다른 당에도 가입해가지고 그 당에서 경선하고 할 때 내가 지지하는 다른 정당에 유리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정체성을 해치는 아이덴티티를 해치는 이런 이제 양다리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합헌.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7번 보겠습니다. 정당의 내부 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시도당 법정당원수 우리가 정지문 할 때 외웠는데요. 5천 주소 떠오르는가 모르겠습니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때 한번 터치한 것 같은데 5천 주소. 네, 5개 이상 시도당을 요거 지금 외워버리죠. 지금. 자, 시도당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중앙당은 이제 서울이라는 이제 수도에 등록을 하는 당을 중앙당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도 말고 그 밖에 이제 5개 이상 시도당에 별개의 이제 하부 정당들을 등록을 해야 돼요. 좀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그래야지만 이제 정당으로 성립이 되는데, 이 시도당 요건이 5개 이상의 시도당,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자, 그 다음에 그 당마다, 시도당마다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둬요. 1,000명 당원. 그리고 이 당원들은 진성당원 확보 취지에서 그 관할 구역에 그 시도 관할 안에 주소를 둬야 됩니다. 자, 관할 안에 주소 요건. 자, 그래서 5천 주소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죠. 5천만 원만 빌려주소, 땡겨주소 이렇게 이제 외우시고, 옛날부터 합헌이에요. 합헌이고 또 문제 있지만 또 합헌입니다.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군소정당, 지역정당의 난립방지 취지가 옳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논리 위주로만 잘 챙기시면 되겠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 결정주의에서 로마자 2의 1 제한되는 기본권 다시 한번 봅니다. 두 줄 보세요. 자, 정당 조직의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광범위 이런 게 뭐야? 광범위하다 이런 말이 뭐죠? 포괄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포괄적 정당 자유권설. 자, 그다음 헌법 제8조 1항이 명시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 형태를 어떤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 조직의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자, 이걸 제한합니다. 자, 4줄 뒤에 정당 조직의 자유 체크해놓죠.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암기 대상은 아니고 포괄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도당 조직 이런 것들 이제 정당의 조직을 법이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직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제약받는 거죠. 정당의 자유에 제약이 있어요. 시도당 저런 거 안 두면은 정당으로 성립이 안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4줄에 다시 봅니다. 중간 보시면 정당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되며, 최대한 제가세요. 최대 보장, 이념,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도 보장으로 보게 되면 최소 보장 이념이 적용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해야 된다. 과잉금지 또 체크합니다. 자, 칠판. 여러분 모든 판례가 이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앞쪽에 이제 총론 파트에 나오는 판례들이 총론 이론들이 항상 어렵죠. 논리적이고. 그래서 총론 파트는 공부가 보면은 그 질적인 부담이 있죠. 이론을 이해하고 이렇게 써먹는데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기본권적으로 보면 이제 양적인 부담, 특히 기본권 강론 이런 것들은 좀 양적인 부담이 있지 질적인 부담 같은 건 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항상 헌법 총론, 기본권 총론, 뭐 통치구조 총론 이런 총칙을 담당하는 경우들이 보면 좀 그런 이제 질적인 이해의 부담이 크고, 통치구조 쪽 가면 이제 정리 부담이죠. 정리 부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외울까, 버릴까 말까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는 뭐 두 문자나 이런 걸로 하면은 뭐 쿨하게 떨어지는데, 어쨌든 총론은 보면은 이해 위주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면 외워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외울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원리, 권리, 제도 뭐 일단 개념 구분해야 되죠, 그죠? 자, 칠판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제도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죠.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자, 원리라는 개념은 이상적인 신념, 그 공동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신념들을 담은 조항을 얘기하고, 담은 조항이나 담은 어떤 법칙을 얘기하고, 자, 권리는 개인적인 삶의 기준을 담고 있는 조항이나 법칙을 얘기하죠.
개개인의 삶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제도는 그 외의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 외의 것들을 표현하는 법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조직 운영, 일반적인 이제 조직체의 운영을 위한 기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조항이나 법칙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주권 원리 이런 건 누가 봐도 이제 원리고 이상적인 신념이고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권리고 개인적인 삶의 기준이고 그다음 그거 아닌 것들 이제 대한민국 조직을 이제 운영하기 필요한 거 뭐 대통령 선거 뭐 후보의 후보자 연령 조항, 국회의원 정수 조항 이런 것들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그러면 제도로서 보장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로서 보장된다. 이런 것들의 이제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결국 이런 제도나 원리, 이런 것들은 이 권리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죠? 입헌주의 사상에 따르면 국가라는 것은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구성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삶을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의 조직 시스템, 이런 국가의 제도는 모든 시스템은 다 이제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의존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는 어때요? 부단히 끝없이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보면 국가 목적인 국가 제도는 국가 목적인 인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나라의 국민들은 의식이 현대화되고 있는데 나라의 수준은 근대 구멍가게 국가 수준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인권을 위해서 계속 발전해야 된다. 이 말이 뭐죠? 발전해야 된다. 광범한 입법 형성권.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어야 된다. 입법자의 형성권이 큰 영역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제가 좀 무리합니다. 원래 이런 것까지 안 하는데 오늘 조금 무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본 지가 좀 오래돼서 텀이 좀 있어서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이제 가라앉은 지식을 한번 이렇게 불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제도 보장, 제도로서 보장되는 수준 또는 이념, 그다음에 이제 기본권 보장, 권리로서 보장되는 수준이나 이제 이념은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제도 보장은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제도는 이런 제도가 담을 수 있는 백이 고정적으로 다 보장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핵, 코어 정도가 헌법적으로 이제 보장되는 것이며 그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입법자의 형성권에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보장 이념이 적용되죠. 최소 보장 이념. 자, 이제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목적이죠. 얘는 최대치로 보장되는 고정적인 목표예요. 국가의 운영 목표이기 때문에 자, 얘는 최대 보장. 기본권, 권리의 개념으로 담을 수 있는 100을 거의 다 보장받는 걸 전제로 합니다. 최대 보장. 그걸 위해서 국가가 있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최대 보장 이념이 적용돼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어때요? 얘는 단순한 합리성 판단. 위원 심사를 할 때. 그래서 보통 이제 과소금지. 너무 지나치게 적게 보장한 것만 아니면 합헌이 되는. 이런 심사 기준들이 적용되고 기본권은 이제 아주 엄밀한 심사 단계를 가지는 과잉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심사 기준이 되죠. 자, 이런 차이점. 그래서 이제 정당의 자유는 기본권 보장으로 보기 때문에 과잉금지로 갔죠. 최대한 과잉금지. 자, 오른쪽에 체크한 거 보세요. 최대한 과잉금지 이런 것들이 최대 보장 이념. 과잉금지 기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정당의 자유는 이미 기본권 보장에서 출발했다라는 게 다른 거하고 차이점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8번 넘기시는데 요거는 이제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 안 드리면 휴식 시간은 15분. 네.